휘영청이라는 말. 이상구. 휘영청이라는 말 그립다. 어머니가 글을 몰라 어디다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누구 제삿날이나 되어 깨끗하게 소재한 하늘에 걸었던 휘영청. 내가 총구석이 싫다고 부모 몰래 집 떠날 때 지붕 위에 걸터 앉아 짐승처럼 내려다보던 그 달. 말 한마디 못해보고 떠나보낸 계집아이 입속처럼 아직도 붉디 붉은 오늘도 먼 길 걸어 이제는 제사도 없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의 타강객지를 지나 떠오르는 저 휘영청. 휘영청이라는 말. 휘영청 달이 떠올라도 오래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다. 고층 건물에 갇혀 잡다한 일상사에 묶여 달을 바라보던 눈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달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휘영청이라는 말하고도 서먹서먹하게 지냈다. 휘영청이라는 말은 먼 나라의 언어가 되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밤하늘의 휘영청을 만나자. 하관. 천수호. 아버지께 업혀왔는데 내려보니 안개였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쉽게 풀어지세요? 벼랑을 감추시면 저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만든 아버지는 나를 여기까지 얻고 온 사람이다. 아버지의 관을 땅에 내려놓는 순간 나는 안개 속에 길을 잃은 사람이 되어 눈앞이 흐려지고 막막해진다. 하관의 의식은 잠깐이다. 아버지가 사라지는 모습을 시인은 풀어진다고 말한다. 그것은 생의 무거움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다. 간 위에 풀어진 흙도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특히 이 시에서 벼랑이 기가 막히게 뛰어나다. 아버지의 죽음을 벼랑의 부채로 비유하는 대목에서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다. 끝없이 도전하게 하고 날카로운 수직의 기상을 보여주던 벼랑의 부재가 아버지의 죽음이라니. 빗소리 곁에 장성남. 빗소리 곁에 애인을 두고 또 그 곁에 나를 두었다. 빗소리 저편에 애인이 어둡고 새삼새삼 빗소리 피어오르고 빗소리 곁에 나는 누워서 빗소리 뒤에다 발을 올리고 베개도 자꾸만 고쳐서 베고 빗소리 바깥에 빗소리를 두르고 나는 누웠고 빗소리 안에다 우리 둘은 숨결을 두르고 몇 번을 소리내어 읽어보면 좋겠다.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시어가 이끄는 분위기대로 따라가 봤으면 좋겠다. 시는 의미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다. 여기
등장하는 A는 지금 곁에 있기도 하고 떠나간 옛사랑이기도 하고 앞으로 다가올 사람이기도 하다. 숨결이라는 말 앞에서 잠시 더워지면 당신은 시를 잘 읽을 것이다. 의자 1. 차성환. 의자는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 형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나는 무시하고 공둥이로 깔아뭉갠다. 수많은 의자 위에서 사춘기를 보냈고 나는 앉아있기 위해 태어난 것 같기도 하다. 의자는 계속 앉은 자세이고 늦게 태어난 나는 의자에 몸을 맞춘다. 의자에 바퀴를 달고 앉은 채로 나는 어디로 간다. 다시 태어나면 의자가 되어 너를 앉혀주고 싶다. 다 의자에게 배운 말이다. 의자는 신나고 즐겁고 지루하고 끔찍하고 슬프게 앉아있다. 의자는 책상과 상관없이 앉아있다. 의자는 앉아서 잠시 든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때까지 앉아있다. 요즘 젊은 시인들의 시는 대체로 길고 고백적이고 흐릿하다. 그들의 시는 자의식이 강한데 독자의 입장에서 해독이 쉽지 않다. 이 시를 쓴 젊은 시인은 그들과 다르다. 의자라는 흔한 사물로 성장의 서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시는 깜찍하면서도 유연한 상상력으로 독자를 즐겁게 만든다. 과도한 포즈가 없고 어조는 차분하다. 자폐적이고 몽환적이고 도전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는 문예지의 시를 읽다가 이런 시를 만나면 가만히 쓰다듬어주고 싶어진다. 내 주머니 속의 호두알처럼. 종로 일가 황인천. 새를 팔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새를 사는 사람이 없었다. 새는 떠나고 나는 남았다. 물가에 발을 담그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죽고 싶다는 생각보다 먼저 든다. 종 치는 소리가 들리면 새가 종에 부딪혔나 보다 하는 생각이 지워진다. 할아버지 하고 아이가 부르는데 날 부르는가 해서 돌아보았다. 시의 의미가 생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 시를 읽고 무척 당황해질 것이다. 도대체 뭐 이런 게 시야 라면서 화를 낼지도 모르겠다. 당신은 편하고 익숙한 은유만이 시라고 믿는 구닥다리다. 하나의 은유를 향해 시를 심각하게 집중시키지 않고 오히려 의미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게 젊은 시인의 전략이다. 독자의 예상을 배신하는 행과 연,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마음의 연상, 그리고 천연덕스러운 문장의 배치. 우리는 이 세상에 정해진 길이란 없다는 걸 모르고 살았다. 오로지 상승하고 무조건 집중하는 그 길만 길인 줄 알았다. 뭉쳐야 산다고 요즘 젊은이들은 흩어져야 산다고 믿는다.
1. 김혜자. 거기 밖이 무너지고 여기 안으로 삼켜져 눈 감는 음절들. 거기까지 너였다. 여기까지 나였다. 경계가 차츰 무뎌지고 무너지다. 문득 모든 말들이 끊긴다. 하지 못한 말, 이미 한 말. 들이키고서야 합쳐지는 입과 입. 여기서부터 검은 숲. 침묵이 범람한다. 말하면서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나조차 잊어버려야 할 나로 돌아갈 수 있다. 너조차 잊어버려야 너에게 들어갈 수 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말은 오해의 근원이라고. 생택지 페리가 어린 왕자를 통해 인류에게 건네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이것인지 모른다. 말이 오해를 낳고 오해가 무기를 만들고 무기가 전쟁을 일으킨 역사의 사례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나와 너의 관계도 말에서 시작하고 말에서 끝난다. 입과 혀가 만든 소리를 집어삼킬 수 없을 때 너와 나의 관계는 구겨지고 무뎌지고 무너진다. 말의 폐해는 합의를 방해하고 관계를 단절시킨다. 마지막 두 줄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나조차 잃어버려야 할 나를 찾는 거지. 이런 낭패. 도광의. 오랜만에 고향에 갔다. 간밤에 마신 술탓에 새순 나오는 쌀이 울타리에 그만 누런 가래 뱉어놓고 말았다. 늦은 귀향길 안쓰러운 마음 더해가는 고향 앞에서 나는 또 한 번 실수에 무안해 하는데 때마침 철 늦은 눈이 내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고 있었다. 시인은 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술을 많이 드시는데 제자들이 쩔쩔맬 정도다. 수십 년 뵐 때마다 선생님은 당신의 고향 이야기를 꺼내신다. 나중에 내가 죽거든 우리 고향에 아주 조그마한 시비 하나 세워다오. 이 낭만적인 말씀을 나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들었다. 시인에게 고향이란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공간이다. 어떤 대상에 대해 미안하고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다면 그는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다. 시인은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고향에 눈이 내린다고 말한다. 아마 도시에 눈이 내렸다면 이러한 성찰의 시간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오기. 이병초. 밥 퍼낸 무쇠솔 바닥을 초승달 같은 룻달챙이로 닥닥 긁어서 주먹밥처럼 뭉쳐온 깐밥. 놀짱놀짱 누른 빛깔에 불띠 뒤섞인 그 차지고 고소한 단맛을 조금씩 떼어 먹다가 목 당그레질이 뭔지도 모르고 떼어 먹다가 배 아프다고 꾀를 쓰면 가시네는
자취집 장관에 깔린 흙기와 조각을 구워와 내 배에 올려놓고 깜밥 묻은 손끝을 떨었다. 형들은 여자친구를 깜밥이라고 불렀다. 너 깜밥 있냐고 대놓고 놀렸다. 감춰 먹을수록 더 고소하고 찾은 맛을 왜 여자친구에게 빗대는지 잘 몰랐다. 가늘어진 목선을 더 들이빼며 저녁 햇살은 그냥 또 지나간다. 전라도 방언인 깜밥은 손바닥에 눌어붙은 딱딱한 누룽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걸 물을 부어 끓이면 누룽지다. 놋 달챙이는 손바닥을 하도 긁어서 초승달처럼 끝이 다른 놋 숟가락을 이르는 말이다. 놀장놀장은 또 얼마나 신기하고 예쁜가. 이 시에 자주 등장하는 전주 지역 방언은 마치 평북방언을 즐겨 쓰던 백석의 그것을 닮았다. 흙기와 조각을 구워와 남자친구의 아픈 배 위에 올려주는 연애는 이제 없다. 아주 먼 옛날을 우리는 잃고 여기까지 왔다. 저무는 우시장 고두현. 판 저무는데 저 송아지는 왜 안 팔아요? 아, 어미하고 같이 사야만요. 저무는 우시장 한쪽 순식간에 물기가 돈다.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프고 집에는 가야 하는데 아이는 송아지를 갖고 싶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어미소와 송아지를 함께 살 여력이 전혀 없다. 게다가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까지 우시장에 데리고 온 사람은 또 어땠을까? 급히 소를 팔아 자식의 학비라도 마련하고 싶었던 것일까?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의 눈에는 송아지의 눈망울이 어른거리고 어르스만 가란처럼 우시장은 내려앉고 있었을 것이다. 기억을 호출할 때 가끔 따끔거리는 통증을 느낄 때가 있다. 가진 게 없었지만 사람이 사람의 마음으로 살던 그 시간을 떠올릴 때 특히 그렇다. 소년에게 박성우. 소년이여, 작은 창을 열고 나와 소녀에게 목도리를 둘러주어라. 여름부터 와 있을 소녀에게 스웨터를 내어주어라. 행여라도 털장갑은 내어주지 마라. 소녀를 자전거 뒤에 태워 그대 점퍼주머니에 손을 넣게 하라. 중학교를 다닐 때였다. 매일 등굣길에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눈이 마주치던 소녀가 있었다. 2층 양옥집에 살던 얼굴이 하얗던 나보다 한 학년 아래 여학생이었다. 나도 소녀도 서로 말 한번 걸어보지 못하고 아무런 사건도 사고도 없이 몇 달을 보냈다. 우리는 각자 마음속으로만 연애 사건을 만들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대구 시내에서 문예반 시화전을 열었는데 소녀가 찾아왔다. 몇 마디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었을 것이다. 소녀가 내게 책 한 권을 건넸다. 포장을 풀어보니 하드커버로 된 두꺼운 백지 묶음이었다. 거기에 수많은 시를 쓰라고 했을까? 나는 거기에 한 줄의 문장도
적지 못하고 늙었고 아직 그 선물은 내 책꽂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 시를 그때 읽었더라면 자전거에 그 소녀를 태우고 따뜻한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게 할걸. 무란잎이네. 송찬호. 외로운 혼몸. 그 종지가 죽고 종탑만 남아있는 골짜기를 지나 마지막 종소리를 이렇게 보자기에 쌓았어요. 그런데 얘야, 그게 장엄한 사원의 종소리 나면 의젓하게 가마에 태우지 그러느냐. 혹 어느 잔혹한 전쟁처럼 그것을 잊고만 배워온 것 아니냐. 머리만 떼어온 것 아니냐. 이리 투정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긴긴 5, 6월 한낮 마지막 벙그는 종소리를 당신께 보여주려고 꽃모서리까지 환하게 펼쳐놓은 모란 보자기.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종소리를 보자기에 싸우다니. 청각을 시각화하는 시인의 솜씨도 날렵하거니와 모란의 우아한 자태를 종소리에 비유하는 기법도 매우 신선하다. 외롭게 홀몸으로 살다가 간 종지기는 동화작가 권전생 선생님을 떠올리게 한다. 선생은 앙상한 종탑처럼 살다 가셨지만 선생이 남긴 수많은 명작은 오늘날 어린이들의 마음에 마지막 종소리로 울려 퍼지고 모란꽃으로 활짝 피어나고 있지 않은가.